그 문 뒤에는 내 가족의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복수는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그것을 마시며 나 자신조차 잃어버릴 줄 알지 못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나는 할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그 오두막을 물려받았다. 할아버지는 강원도의 깊은 산속, 설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다. 도시에서 자란 나에게 그곳은 낯선 세계였다. 아버지는 그냥 버려둬. 쓸모없는 땅덩어리야 라고 했지만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주말에 그곳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이끼가 무성한 구조물이었다. 문을 열자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에 낡은 책상과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항상 미소 짓는 온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날 부엌 뒤편의 작은 창고 문을 발견했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열쇠는 없었다. 나는 자물쇠를 부수기로 결심했다. 도끼를 쥐고 한번 휘두르자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 안쪽은 어두컴컴했다. 손전등을 켜고 들어서니 오래된 상자와 서류 더미가 보였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는 내 아들, 민준아. 내가 이걸 읽을 때 나는 이미 떠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준.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서둘러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적고 있었다. 1970년대, 한국이 급속히 산업화되던 때 할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아버지, 즉 민주는 그 공장의 후계자였다. 하지만 일기 중간에 이상한 점이 나왔다. 민준이가 공장의 돈을 빼돌렸다. 나는 그걸 덮어주기 위해 내 재산을 팔아야 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내가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아버지가 범죄를 대신 저지른 거라고? 더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다. 아버지는 공장 자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했고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그로 인해 할아버지는 감옥에 10년을 보냈고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버림받았다. 오두막은 그 후에 지은 할아버지의 피난처였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앉아 울었다. 아버지, 그 사람은 나의 영웅이었다. 성공한 사업가,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남자. 하지만 이 비밀은 모든 걸 뒤집었다. 왜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까지 숨겼을까? 그날 밤, 오두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소리가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를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오두막 어땠어? 라고 물었다. 나는 좋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며칠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언급된 공장 기록을 찾아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1980년대에 있었던 횡령 사건이 나왔다. 강원 제지공장 횡령 스캔들. 기사에 따르면 공장 주인인 할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갔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모호했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오래된 기록을 뒤져 당시 증언서에 이상한 점이 있어. 누군가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살짝 언급된 문서도 있었다. 피의자 아들, 증언 거부. 이 비밀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더러워 보였다. 아버지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는 시효가 지났고 증거는 부족했다.
나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아버지의 비서를 매수했다. 그녀는 사장님의 과거, 가끔 밤에 술 마시며 후회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다시 오두막으로 갔다. 문 뒤의 상자에 더 많은 물건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편지,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웃고 있었고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수진이라고 적힌 이름. 누구지? 검색해보니 수진은 공장 직원으로 횡령사건 직후 실종됐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민준의 실수는 수진 때문이었다. 그녀가 돈을 요구했고 그는 따랐다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 그녀가 배신자인가? 아니, 아버지가 배신한 건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복수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그 비밀을 공유한 누군가에게? 오두막의 불빛 아래 나는 맹세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이미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다. 어둠이 나를 삼키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잔인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는 요즘 피곤해 보이네. 쉬어라 라고 말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릴 때 그 손이 할아버지의 감옥 문을 닫았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곧 쉬겠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수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오래된 기사와 소셜미디어 추적 끝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연락했다. 과거 제지공장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그녀의 답은 빨랐다. 누구세요? 그 일은 잊었어요. 우리는 부산의 작은 호텔에서 만났다. 수지는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피곤한 눈빛,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당신, 민준 씨 아들이죠? 닮았네요. 그녀의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시 민준 씨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공장의 돈으로 우리 미래를 사겠다고. 하지만 횡령이 발각되자 그는 나를 버렸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나는 도망쳤죠. 민준 씨는 나중에 결혼에 성공했어요. 나는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맞아떨어졌다. 아버지는 수진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고 위기가 닥치자 할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당신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복수의 일부를 제안했다. 함께 진실을 밝히죠. 아버지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럼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만남 후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졌다. 아버지의 회사를 파헤쳤다. 최근 재무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세금 회피, 뇌물 잡아지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내부 고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인가? 할아버지를 위한가? 어느 밤 아버지가 집으로 불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갑자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10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당신의 죄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건 아닐까?
일기에서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걸렸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오두막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도끼가 아닌 노트북을 들고 할아버지의 상자에서 나온 오래된 USB를 꽂아봤다. 안에는 비디오 파일이 있었다. 1980년대 영상. 할아버지가 경찰에 자백하는 장면? 모든 건 내 잘못입니다. 아들은 무죄예요. 하지만 배경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일기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침묵했다. 무슨 소리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만남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그는 창백했다. 그 일기는 그냥 할아버지의 망상일 뿐이야. 나는 USB를 보여줬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진실이에요. 당신이 할아버지를 배신한 증거. 그는 웃었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배신. 그건 사랑이었어. 내가 성공해야 가족이 살 수 있었어. 내 할아버지는 약했어. 내가 강해졌지.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반격했다. 내가 이걸 세상에 알리면 우리 가족이 끝장이야. 너도 회사에서 쫓겨날 거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제가 대신 강해질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나는 수진과 연합해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과거 편지와 계좌 내역을 가져왔다. 아버지의 측근 하나를 매수해 최근 뇌물 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교활했다. 그는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먼저 손을 썼다. 회사에서 내 직위를 낮추고 아들이 정신 이상시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연인마저 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나는 오두막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눈이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복수의 대가를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이겨낼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아버지를 무너뜨리면 나는 뭐가 남을까?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법률팀을 동원해 내 증거를 무효화하려 했고 수진에게 위협 전화를 보냈다. 내 과거를 파헤치면 내 아이가 고통받을 거야. 수진은 공포에 질려 연락을 끊었다. 나는 홀로 싸워야 했다. 오두막이 내 유일한 피난처가 됐다.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계획을 세웠다. 나는 언론을 끌어들였다. 익명으로 횡령사건의 재조명을 제안하는 기사를 썼다. 이틴 스캔들, 강원 제지공장에 숨겨진 진실. 기사가 나가자 소셜미디어에서 반응이 폭발했다. 할아버지가 희생양이었다니. 민준 회장의 아버지의 회사 주가는 하락했다. 그는 나를 불러 세웠다. 이게 내 짓이냐?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당신이 먼저 배신했어요. 할아버지를.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젊었고 두려웠어. 수진이 임신했다고 했고 돈이 필요했어. 할아버지는 나를 구하려 했지. 임신? 수진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말인가?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계속했다. 내 어머니도 알았어. 그래서 나를 용서했지? 하지만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아? 나는 소리쳤다. 용서.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죽을 뻔한 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대화 후 나는 갈등했다. 아버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어쩌면 복수는 잘못된 선택일까? 하지만 곧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수진을 찾아가 협박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으로 달려갔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 씨가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녀의 아이, 내 이복 동생이었다. 30대 남자, 평범한 삶을 사는. 나는 그를 만났다. 형, 아니, 누나? 무슨 일이야?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이 가족의 비밀이 더 커졌다. 아버지는 수진의 아이를 버렸고 이제 그걸 이용해 입막음하려 했다. 나는 동생을 설득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 아버지의 진실을 알자.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3명이 연합했다.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발 앞섰다. 그는 오두막에 불을 질렀다. 소식을 듣고 달려간 나는 불타는 잔해 속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구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화재는 의심을 불렀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아버지는 다들이 미쳤어. 오두막을 태웠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나는 체포될 뻔했다. 변호사가 구해졌지만 명예는 실추됐다. 직장도 잃었다. 길거리를 헤매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동생과 수진이 나를 지탱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야.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우리는 반격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증거를 올렸다. 비디오, 일기 스캔, 계좌 내역. 해시태그 배신의 유산이 트렌딩됐다.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이 등을 돌리고 언론이 몰려들었다. 그는 나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포기해. 내가 이기면 다 잃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약해진 모습이었다. 나는 오두막의 잿더미에 앉아 생각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하지만 정의는 고통을 동반했다. 내 삶은 산산조각 났다. 친구는 사라졌고 연인은 떠났다. 너 너무 변했어. 그녀의 말은 상처였다. 그래, 나는 변했다.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나를 삼켰다. 가을잎이 떨어지던 계절, 전쟁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는 공공연히 사과 영상을 올렸다. 과거 실수로 가족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갈렸다. 일부는 용서하자. 인간적이다라고, 다른 일부는 희생양을 만든 악당이라고. 나는 그 영상을 보며 토했다. 사랑. 그건 변명이었다. 수진과 동생은 나를 설득했다. 이제 그만해. 법정에서 끝내자.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횡령 재심과 화재 의혹.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아버지의 변호사는 모든 건 시효만료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감정적 피해를 입증했다. 할아버지의 감옥 기록, 어머니의 우울증 진단서. 재판 중 아버지가 증언대에 섰다. 내 아들이 날 파괴하려 해. 그는 미쳤어. 그의 눈은 나를 노려봤다. 증인으로 나온 수진이 떨며 말했다. 민준 씨가 날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용서할게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배심원들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라고 속삭였다. 나조차 의심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지도 고통받았을까? 젊은 나이에 실수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하지만 할아버지의 희생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재판은 3개월 끌렸다. 나는 매일 오두막 유적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용서하지 마.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결국 판결은 나왔다. 횡령은 시효로 무죄. 하지만 화재는 아버지에게 불리했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회사 지분을 잃었다. 그는 파산했다. 거리로 쫓겨난 그는 나에게 왔다. 도와줘.
내 어머니 몫으로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거지처럼. 나는 문을 닫았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빌어요? 하지만 그날 밤 후회가 밀려왔다. 복수는 달성됐지만 공허했다. 동생은 형, 이제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고 수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라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부산 카페에서.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미안해. 내가 이겼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이겼나? 정말.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오두막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서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새해가 밝았다. 부산의 바다는 차가웠다. 카페에서 일하며 나는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애썼다. 동생은 대학생으로 돌아갔고 수지는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 가족 미쳤어. 드라마 같아 나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찾아왔다. 당신 이야기 세상에 알려야 해. 나는 거부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게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나는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다. 그는 고마워라고만 말했다.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편지를 보냈다. 민호야, 내 할아버지는 나를 용서했어. 출소 후 오두막에서 내가 강해져서 다행이라고 했지? 나도 너를 용서할게. 내가 날 용서하길 바래.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용서했다.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트위스트는 그 편지 속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페이지, 아버지가 숨겼던 부분. 민주는 잘못했지만 그 아이, 민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어. 민호가 알면 가족이 깨질 거야. 그래서 숨겼다. 할아버지가 비밀을 숨긴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배신은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도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그는 웃었다. 내가 복수할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강해지는 걸 봐야 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복수는 아버지의 시험대였다. 그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과거를 드러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회사를 물려줄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사는 사라졌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함께 새로 시작해요. 그는 울었다. 고마워, 아들아. 하지만 이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수지는 이게 정의인가? 라고 물었다. 동생은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했다. 가족이 다시 합류. 위선이야, 나는 갈등했다. 용서는 약함인가, 강함인가? 오두막의 잿더미처럼 우리의 삶은 재건 중이었다. 시간이 흘러 봄꽃이 피었다. 우리는 작은 회사를 차렸다. 아버지, 나, 수진, 동생. 유산이라는 이름의 컨설팅. 과거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돕는 곳. 하지만 내부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정 하나하나가 의심을 불렀다. 이 클라이언트, 과거 횡령자야. 왜 받아? 나는 물었다. 그는 용서의 기회를 줘라고. 나는 분노했다. 할아버지처럼 희생하라는 거예요. 최고조는 클라이언트 스캔들에서 왔다. 한 남자가 우리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처리할게. 과거처럼 덮자라고 제안했다. 나는 폭발했다. 다시 배신하세요. 그는 자니, 이번엔 진짜 용서야. 그를 바꿔보자. 나는 동생과 수진을 설득해 아버지를 배제했다.
이제 당신 없이 할게요. 아버지는 떠났다. 다시 홀로. 나는 후회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배신이 시작됐다. 나 자신이 배신자였다. 할아버지의 교훈, 용서는 쉽지 않다. 나는 그를 찾아 나섰다. 산속 오두막 자리에 그는 앉아 있었다. 새로 지은 작은 집에 돌아왔냐? 그는 물었다. 나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주세요. 트위스트의 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발적으로 떠난 거였다. 내가 진짜 강해지는 걸 보려고 그는 멀리서 지켜봤다.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결말은 모호했다. 행복인가, 비극인가? 세상은 논쟁했다. 용서는 약함 vs 용서는 힘. 나는 오두막에서 속삭였다. 할아버지,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했지만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가족은 다시 하나 됐지만 균열은 남아. 나는 이제 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게 삶이다.